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1977년 10월 17일) 미국 LA 헐리우드 영화 촬영장 부근에서 살해된 채 버려진 알몸의 여성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살해 직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경찰은 그녀가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라 이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들은 이내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LA를 공포로 몰아넣은 힐사이드 교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최석교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스트 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전화랑 이어서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프닝 게스트썰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피드백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이제 게스트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주님이 계속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대본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교주님 막 처음 접하시니까 오프닝을 읽으시면서도 가끔씩 이게 틀리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나쁘지 않네요. 왜 혼자 평가를 하는 거 왜 괜찮아. 스스로 그러는 겁니까? 쓰담쓰담. 아무래도 딴 사람들이 다 욕할 것 같아서 미리 나를 나 혼자 칭찬을 해드려야죠. 심지어 그 방금 쓰담쓰담 하면서 자기 머리를 진짜 쓰다듬었어요. 네. 네, 그렇죠. 요즘 뭐 엑스파일 듣시는 분들은 다 게스트 썰 팬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귀엽다고 하겠네요. 저는 지금 약간 입덧을 하게 생겼는데 네, 좋습니다. 네. 네. LA로 갔네요. 네, 70년대 후반이에요. 70년대 후반에 LA. 요즘에 이 시대가 많이 조명되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가 요즘 레트로 문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복고가 이 시대를 좀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옛날에 막 68 운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세대가 저는 저무는 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좀 그러니까 원래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여기저기 막 아무리 평화로운 시대도 있고 전쟁 시대도 나고 이러는데 특히 이 시대의 사건들이 조명받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제 새로운 뭔가가 일어나다가 좀 멈춰버리고 그러면서 좀 뭐 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타락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재부궁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데. 네네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의도로. 이 타락이라는 것도 시점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사건은 LA에서 지금 출발을 할 거예요. 살인이 시작되는 게 1977년인 겁니까? 네, 그럼? 77년 10월 헐리우드 촬영장 인근 지역에서 버려진 여성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1977년 10월 헐리우드의 촬영장 인근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매매 흔적이 있는 성매매는 아니죠? 성매매 여성이죠. 성관계 흔적이 있는 그렇죠. 성관계 흔적이 있는 성매매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시작으로 살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네. 범죄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쇄살인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다. 10월 말 글렌데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같은 그렇죠. 달에 일어났네요. LA에서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에서 안양 뭐 이 정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권역에 있는 동네에서 계속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글렌데일인 곳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 구의 여성 시체가 발견돼요. 뭐 한 달 사이에 2명이 지금 죽은 거네요. 네. 이것도 10대 성매매 여성이었는데 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처럼 교살 흔적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군요. 한 달 사이에 2명. 이 정도면은 바로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건 한 번 이렇게 냉각기가 짧으면 길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일주일 뒤 11월 6일 식당 서빙을 하던 20대 초반 여성이 살해된 채 유기된 것이 발견됩니다. 이번엔 또 성매매 여성이 아니네요. 근데 이 여성도 성매매를 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성매매를 고려할 정도로 생계가 어려웠던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돈이 급했던 여성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 성매매를 한지는 안 한지는 모르죠. 이건 지금까지. 그 세 피해자 모두 교살 흔적이 뚜렷하고 강간당했으며 옷이 벗겨진 채 유기되었다는 점이 동일한 겁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강간 흔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성관계라는 거 말씀이죠. 성관계였던 거죠. 성관계인데 그러니까 성관계인데 이제 강간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그렇군요. 네. 옷이 벗겨진 채 또 유기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매매 여성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 성관계를 항상 직업으로 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성이 강간을 당했는지 이제 뭐 어쨌든 남성의 정액이 발견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강간 당했는지 아닌지는 이 성매매 여성이니까 알 수 없잖아. 뭐 이런 식이 된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됐겠죠. 네.
그럼 뭔가 그 세 번의 살인 사건 동안 뭐 흔적을 남긴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단서가 나올 만한 거? 이제 프랭크 살라노라는 이제 담당 경사가 있었는데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2명 이상이 가담한 범죄가 아닌가. 프랭크 살라노 네. 처음 나오는 이제 이름이네요. 아무래도 형사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룰 일은 별로 없었겠죠. 네. 그런 거 이 사람 저도 프랭크 살라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예. 이름을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특히 LA 근교에 이 지역 이 시간대 이제 사건이 많이 발생. 저번에 말씀 피어스 브룩스 같은 사람들도 이제 LA 근처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특히 연쇄살인범이 많이 일어나는데 또 시간도 뭐 7, 80년대 저희가 다루는 거니 아무래도 7, 80년대, 60년대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활동했던 경사들이 좀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피어스 브룩스라든지 프랭크 살라노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프랭크 살라노는 이제 이 세 건의 사건을 보면서 2명의 이상이 가담한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피해자 중 한 명은 산속 으슥한 곳에 유기돼 있었어요. 네. 그 나체인데도 몸이 굉장히 깨끗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 들어서 옮겼을 것이다. 근데 여성 시체를 한 명이 든다? 그건 약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끌고 가는 경우는 많아도 취한 여성을 업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체는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체는 더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사체 하나는 이제 가드레일 밖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가드레일 밑으로 들어가긴 힘들 거고 그러면 들었을 거다. 들었을 거면 어떻게 들었을 것인가? 2명이 들었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2명 이상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돈을 주고 그 지역까지 일단 같이 가자고 한다면 거기서 황금계를 갖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가서도 거기서 이제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끌어낼 때 거의 상처가 없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사체에서 끌렸는지 이런 흔적들을 확인하는 되게 좋은 조건이 발 뒤꿈치 혹은 무릎 쪽 이런 쪽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끌리는 흔적들이 뒤로 끌었으면 뒤꿈치, 앞으로 끌었으면 무릎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런 추정이 되긴 했는데 그건 아직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뭐 이 사건에 관련해서 약간 있는데 그 교주님한테도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연쇄살인 지도 매핑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이 사건을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 지도 매핑이라고 해서 사건이 발생한 지역, 피해자 위치 이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범죄자가 활동하고 있는 장소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연쇄살인 지도 매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얼만큼 이제 공간적으로 뭐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중요한 수사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이 사건에서 적용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나중에 범인 잡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사실은 못 줬는데 대신 어느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 매핑한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시각적이어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되게 뭐랄까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 범인은 어쨌건 계속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계속 찾고 있긴 하네요. 네. 지리를 찾기 쉽지 않은 장소로 시신을 유기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랜데일 지역에서 뭔가를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지리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범죄가 일어납니까? 네, 범죄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여지껏은 거리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 번째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매매를 한 것이 아니지만 매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건이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성매매와 관계없는 여성들에게까지 확대가 돼요. 그렇군요. 근데 세 번째 여성도 어쨌건 성매매와 관계없는 여성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가난하다고 성매매를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매매를 진짜 고려했다고 어머니한테 나 성매매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지금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의 시작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성매매와 관계없는 피해자들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건 또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1977년 11월 20일입니다. 이게 냉각기가 한번 짧아지면 늘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이라는 형태로 시작은 됐지만 그 전에 이미 엄청난 그러니까 약간 2명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로한테 자극을 주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딴 사람이 지금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건
알겠습니다. 그럼 1970년 11월 20일이라고 그랬죠? 네. 한 야산에 두 장소가 있었어요. 네. 네네. 각기 두 장소에서 3명의 시구새 사체가 발견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네. 한 구가 아니라? 한 구가 아니라 3구가 발견됐는데 두 곳으로 나눠져서 발견됩니다. 뭐 경쟁적인 막 그런 상황이 느껴지네요. 네. 아무튼 어떤 여성들이었길래? 한 구는 20대 초반 여성이 이제 A 지역에서 발견됐으면 B 지역에서는 14세, 12세의 여성이 사체가 발견됩니다. 친구 관계. 그렇군요. 아이들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14세, 12세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로 치면 16세, 14세, 13세, 15세 정도로 하고. 그래도 뭐 애들이죠. 그렇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여대생 그리고 지금 10대 중반의 여자 아이들 뭐 똑같은 흔적으로 지금 똑같은 살해 방법으로 당한 거겠죠. 살해되고 유기됐는데 20대 초반 여성이 좀 중요한 게 나와요.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범인의 범죄 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후에도 그러면 이 고문은 계속 시작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힐사이드 교살자는 근데 왜 힐사이드 교살자로 불린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힐사이드라는 지역, 언덕이라는 우리나라는 언덕 위의 교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뭐 힐사이드라고 해서 약간 그러니까 고지대 그 범죄 발생 지역 자체가 그런 좀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언론에서 힐사이드 교살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힐사이드 스트랭글러 이렇게라고 하죠. 그렇군요. LA는 엄청난 공포에 떨기 시작했겠습니다. 특히 한 10대 후반 여성,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한 20살일 거예요. 네네. 20살 여성이 자신의 집 바로 앞에서 유괴돼요. 유괴된다고요? 네, 납치됩니다. 납치된 뒤 살해돼서 발견돼요. 자기 집 앞에서? 네. 이거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집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여성이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하려는데 다른 남자들과 그거를 차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리면서 화를 내니까 그 남자들이 내려서 우격다짐으로 여자를 납치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거는 참 어디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집 앞에 차 대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진짜. 이거 예전에 그 잠깐 집문 열어놨다가 살해당한 뭐 그런 피해자도 있잖아요. 예. 거의 그것처럼 거의 천재지변 수준이네요. 그렇죠.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천재지변의 수준이지만 이거는 정말 막을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밖에 그렇습니다.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목격자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게 목격된 내용이죠, 사실은. 그렇군요. 자백한 게 아니라. 그렇죠. 목격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집에 여자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 관계를 목격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여자분이 설마 뭐 이제 뭐 그게 있어 이런 식이었던 거죠.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비일상적인 뭔가를 보면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남자친구랑 싸웠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확률적으로도 그게 더 많이 일어나는 그렇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사실 사건이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별 생각 없었는데 이 여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협박 전화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여자 집에 키우던 개가 셰퍼드인가 있었는데 굉장히 짖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전화가 와서 그 개 키우는 집 주인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 뭐 이런 식이 하니까 당신이 오늘 보고 들은 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 전화가 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그래도 어쨌건 이 이웃집 여인이 이것을 경찰에 제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바로 제보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이 납치된 여자가 살해돼서 발견되니까 뭐 산문조사 들어갈 때 나 그런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말씀하시죠. 녹음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시대에는. 대충 근데 중요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이제 어쨌든 남자들의 얼굴을 봤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지는 못할지언정 다시 보면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는 되고 두 명은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상대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큰 단서긴 하지만 이렇게 함에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요한 근데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상대 피해자 목소리가 그 협박 전화를 한 사람의 목소리가 LA 지역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악센트가 뉴욕 사람들의 악센트 같다. 그렇군요. 뉴욕에 사는 뉴욕이랑 LA는 상당히 먼 지역이죠. 그렇죠. 극과 극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악센트가 우리가 듣기엔 똑같지만 이 미국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LA에 사는 뉴욕 악센트 쓰는 사람은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특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2명 이상일 것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생긴 거네요. 네.
계속 범죄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1978년 2월까지 2명의 사망자를 더 추가로 발생한 다음에 사건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1978년 2월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잠잠해졌다는 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네요. 아직은. 네. 냉각기 갑자기 생겼을 것 같지는 않고 두 사람이 뭐 서로 따로 이제 결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다른 이유로 체포돼서 수감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체포가 되긴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냉각기를 갖고 체포가 돼요? 그게 이제 다른 계기로 된 거죠. 아, 그래요? 아까 교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그 방법 중 방안 사실 중에 그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 차 어떻게 체포가 됩니까? 1979년 1월 일단 워싱턴주 그러니까 LA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네? 예. LA에서 이제 북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의 국경 지역이 워싱턴주. 우리가 시애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속했는 주. 우리가 워싱턴주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또 심지어 우리가 한 벌써 서너 번 다뤘던 것 같아요. 워싱턴주에서. 그러네. 아무래도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주. 워싱턴주. 그러니까 테드 번디라든지 네네. 그린 리버 킬러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도시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캐나다와 국경지대예요. 여하튼 워싱턴주에서 2명의 여대생이 룸메이트가 실종이 됐다는 거 접수됩니다. 2명이. 네. 네네. 뭐 이 사건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니겠지 이렇게 했는데 경찰서장이 굉장히 촉이 좋았나 봐요.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사건. 이래서 막 산문 조사를 바로 시작하는데 두 사람이 어느 경비원을 통해서 이제 일을 제안을 받았는데 그 뒤로 행방불명됐다 이런 식이 알려집니다. 두 사람이 경비원을 통해 일을 제안받았다고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경비원이 자신이 아는 집에서 하우스 시팅 그러니까 집을 돌보는 일을 이제 오래 했는데 너희들 해볼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경비원이랑 두 사람은 뭐 어떻게 알았길래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쨌든 집을 관리해준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살고 있는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주면서 이 경비원이 잘생겼어요. 네네. 잘생겨가지고 여대생한테 뭐 이렇게 수작 근거죠 사실 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대생이 좋다 뭐 돈도 벌겠다 싶어서 갔는데 그 뒤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나 지금 헷갈렸네요. 그 지금 두 사람은 실종된 여대생 2명이죠. 네,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어느 경비원을 통해서 네. 하우스 시터로 가라 이런 거를 제안받은 거죠.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네. 거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경비원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 경비원한테 물어봐요. 그랬어 경찰이. 야, 그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난 그 사람들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점점 이상해지죠.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두 여대생이 경비원한테 일을 제안받은 건 그 두 여대생이 뭔가 누군가한테 또 얘기를 한 건가 보네요. 그 신고한 사람이 여대생들이 일하는 이제 그 어떤 사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가 하는 그 사장이었는데 이 사장이 좀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결근하고 이러니까 얘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경찰에 한번 신고를 해본 거죠. 어쩌면 굉장히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아니면 그 두 여대생이 그래도 평소에 성실한 네. 친구들이어서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럼 점점 이제 실종된 여인들이 강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뭔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경비원의 말에 약간 거짓말이 있던 거예요.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미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 친한 건 아는데 이런 식이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너희 원래 만나기로 했던 시간에 나는 원래 딴 데서 교육받고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네. 확인해 보니까 교육받은 적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만나러 간다는 그 시간대 회사 차량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 회사 차량을 나는 정비하러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정비한 적 없고 그럼 점점 이상해지죠. 되게 뻔히 보이는 거짓말들을 네. 늘어놨네요. 그러니까 강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여성들을 수배합니다. 이 여성들 본 사람 있으면 이 여성들을 본 사람, 이 여성들의 차량은 뭔데 이거 본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와요. 어느 산길에 차량이 있는데 안에 여자들이 쓰러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제보가 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당연히 살해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그렇죠. 거겠죠. 목이 졸린 상태, 교살 흔적이 뚜렷한 상태로서 이제 사체가 발견된 거죠. 두 구의 사체가 발견됐겠네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경비원이 체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경비원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경비원 이름이 케네스 비앙키라고 합니다. 케네스 비앙키.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요? 케네스 비앙키라고? 아니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서. 그렇군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기억은 저는 안 나요. 네.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은 중에 어떤 분 어쩌면 정말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억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살짝 얘기하는 편이라서 아니 살짝은 아닌데 약간 중요하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혹시 다른 범죄의 용의자로
혹시 지목당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급을 했겠죠. 지금 실은 어느 것인지는 기억이 났어요. 진짜. 근데 이제 듣겠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추측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어쨌건 케네스 비앙키가 잡혔습니다. 네. 케네스. 그 케네스 비앙키를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네. 또 이제 이 경찰서 워싱턴 주 경찰서에서 한 명이 힐사이드 교살 사건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야, 이거 좀 교사를 한 흔적이 있고 막 유인해서 차를 유기했다 이런 점을 쓰여서 LA 수사단과 연락을 합니다. 야, 너희들 뭐 이 사건 있는데 한번 와볼래? 이런 식으로 해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케네스 비앙키의 집에서 힐사이드 사건의 피해자들의 물품이 발견됩니다. 뭐 첫 번째 피해자의 뭐 시계라든지 뭐 이런 예.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용의자였지만 이제 범인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네, 케네스 비앙키가 체포된 다음에 그의 얼굴이 LA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제보가 되고요. 야, 케네스 비앙키 내가 알고 있는 애인데 그 사촌형인 안젤로 보오노라는 인간이랑 같이 돌아다니더라. 자주 어울려서 다녀다녔다. 안젤로 부오노. 우리는 두 사람이 아마도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지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안젤로 부오노와 케네스 비앙키 한번 좀 살펴보죠. 네. 뭐 안젤로 부오노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안젤로 부오노부터 볼까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17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촌형이라고 하는데 사촌 형제라고 하는데 뭐 사촌 작은 아버지 거의 자연 아버지 수준이죠. 뉴욕에서 출생했는 뉴욕주 뭐 이제 어디라 로체스터인가 그쪽에서 출생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사촌인 안젤로 부오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 한 5살 때쯤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건 장소 아까 그랜데이라고 했잖아요. 캘리포니아랑 LA랑 가까워요? 캘리포니아 주 안에 이제 LA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사람은 굉장히 불량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얼마나 불량했길래? 뭐 14세 때 뭐 여성을 강간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가 14살 때 이제 차량 절도로 소년원에 수감이 돼요. 강간으로 수감이 안 되고 차량 절도로 수감됐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를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모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뭐 진짜 비치 뭐 이런 욕을 하고 이랬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게 전형적인 그런 성적 범죄자의 네.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이제 여기는 그렇죠. 그런 것도 보였겠어요. 여기면서도 그런데 뭐 여러 여자를 만나요. 뭐 아내도 2번인가 3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녀나 그녀 자신의 자녀들한테 어떤 경제적 책임을 안 물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정서적으로도 공유를 안 하려고 해요. 자기 아들인데 자기들한테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계속 꼬이고. 그렇군요. 이게 지금 범죄가 아까 78년도 네. 그때쯤 일어났죠. 그러면 그때 이 사람 나이가 43살 정도 그쯤 됐겠네요. 한 분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쯤 결혼을 했을 때 결혼은 아니라 뭐 동거 같은 거겠죠. 이제 했을 때 그 동거녀의 딸이지 않습니까? 딸을 강간하려고 했다고도 하네요.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네요. 그럼 이 사람이 케네스 비앙키를 만난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카긴 사촌 동생이긴 한데 1975년 17살 어린 이제 케네스 비앙키가 뉴욕에서 LA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죠. 75년이면 지금 이 사람은 41. 네, 우리나라로 치면 42 이렇게 되죠. 42살에 안젤로 부오노와 17살에 아닙니다. 17살 어리니까 42살이니까 25살. 그렇죠. 25살에 케네스 비앙키가 만나서 뭔가 이제 안 좋은 스파크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럴 때 만난 케네스 비앙키는 그러면 몇 년생인 거예요? 1951년생이죠. 51년생. 네. 근데 케네스 비앙키는 실제로 안젤로 보오노와 뭐 어떤 혈육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안젤로 보오노 이모가 입양한 아이.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릴 적부터 화를 좀 잘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정도가 좀 심했다고 해요. 뭐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다고 하니까. 가톨릭계 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여성한테 굉장히 삐뚤어진 시각을 갖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처녀 아니면 창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닐지언정 여성은 남자한테 굉장히 순종적이고 헌신해야 되고 남성한테만 정조를 지켜야 되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지는 여자들 막 다른 여자들 막 여럿이 만나고 다니고 상당히 모순된 네, 그렇죠. 감정을 가지고 있었네요. 모순된 세계관, 모순된 이성관이라고 했군요. 네.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굉장히 좀 두 번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1971년에 그냥 결혼을 해요. 아, 네. 그냥 뭐 대학교 뭐 이렇게 학교 다니다가 결혼한 거죠. 거의. 일찍 했네요. 근데 뭐 그런 결혼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뭔가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즉흥적으로 이게 또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심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자체가 좀 약소화돼서 예, 그런가요? 약소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결혼이 이제 집안 대 집안의 결합 뭐 이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런 게 좀 약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는데 곧 쉽사리 이혼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또 하나의 실패는 뭡니까? 이 사람이 또 경찰을 지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것도 알겠지만 경찰이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잘 안 되죠, 당연히 이 사람도. 그래서 결국 경찰에 떨어져서 결국은 경비직 그거하고 비슷한 이제 제복을 입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경비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경비원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사내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발각돼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리고. 그러니까 1975년에 이제 더 이상 로체스터라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자신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 75년 로체스터를 떠나서 LA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오노와 만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케네스 비앙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기도 했는데 예. 교수님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추측되는 게 하나 있어요. 사건이 있긴 있어요. 뭔가요? 안 말할 거야. 틀릴까봐. 말해주십시오. 네. 알파벳 살인 사건에서 맞아요. 용의자를 한번 거둔 적이 있어요. 그때 아이스크림 팔러 왔었잖아요. 예. 케네스 비앙키가 이 동네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케네스 비앙키도 로체스터에 머물던 시절에 자기 여자친구한테 나 살인 경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확인된 건 없어요. 진짜 살인인지 아닌지는 아예 모릅니다. 네. 이 알페벳 살인의 용의자였고 그때 아이스크림으로 해가지고 그때 용의자 C인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팠던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편집하면서 힘들었던 사건이어서 솔직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까 그 말하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범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범죄자가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의 여적이 저기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된 그 케이스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때 나름대로 추리한 따지면 가장 많이 배제되어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이 나중에 범죄 저지른 대상들도 보면 그 우리가 그 알파벳 살인 사건에 다뤘던 그 피해자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파벳 살인에 대해서 용의자로는 지목됐지만 거기에 대한 직접 살인자는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게스서리 추측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범죄가 일어나기까지 우리가 굉장히 익숙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감흥성 정신병을 얘기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 범죄로 치닫는 브레이크 없이 치달아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부오너와 비앙키는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되게 어울리기 힘들었던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나이 차가 일단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앙키가 잘생겼어요, 심지어. 그래요? 심지어 이 사람은 몸도 좋아요. 근육질 남자였다고 합니다. 운동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앙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외모도 별로고 또 이 사람은 학력 수준도 괜찮았어요. 나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LA 와서 처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사회복지사인가 심리학장을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케네스 비앙키가 학력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케네스 비앙키가. 어린 친구. 왜냐하면 경찰에 지원하면서 대학교 같은 과정을 수료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리기도 하고 잘생기고 몸도 좋고 그러기도 학력도 괜찮은 수준인데 그에 비하면 부오노는 거의 막 부오노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런 인상이에요. 이제 술하고 마약에 찌들었던 남자들 40대 남자의 모습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에 비하면 비앙키는 굉장히 좀 핸섬하고 이런 좀 경향성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울렸다는 건 약간 좀 의외의 모습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 비앙키의 모습에서 약간 숨겨진 무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어울릴 수 있었던지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비앙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굉장히 마초적이고 이런 몸매 같은 걸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마초성 같은 걸 추구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초라고 생각하는 그 마초가 아니라 약간 일그러진 마초를 추구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를 막 내 멋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부오노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군요. 비앙키 같은 경우는 약간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긴 합니다. 뭐 비앙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부오노한테 굉장히 경도되어 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추종자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타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친척이었던 부오노한테 의존했던 게 아닌가 이것도 하나 요소가 될 거고 부오노가
경제적으로 좀 뭐 윤택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조금 벌면 사기꾼들이 종종 하듯이 조금만 벌면 다 자기 몸 치장하는 데 쓰듯이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막 처음 만났을 때도 막 뭐 금반지에 뭐 이런 거 막 줄줄이 끼고 오고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서 비앙키가 뭔가 좀 경도된가,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보노한테. 그래요? 저는 오히려 말빨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보노가 보면 진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비앙키 정말 잘생겼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요? 막 조각같이 생겼다기보다는 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프레드 머큐리가 좀 잘생긴 버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수염을 길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프레드 머큐리도 잘생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프레드 머큐리보다 좀 날렵하면서 좀 잘생긴 이런 느낌인데 보노는 진짜 그거예요. 40대에 막 그 혹시 그 프리즌 브레이크 보셨나요? 저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 네네. 사람 이제 네. 그 깡패 같은 네네네. 굉장히 악당그 사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사진과 함께 보고 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어쨌건 비앙키는 삐뚤어진 마초상에 빠져서 부오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또 경도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관인 것 같아요. 네. 보노가 이렇게 했죠. 야, 여자란 건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특히 보노가 저렇게 생기면서도 10대 여자들을 꼬셔서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좀 그러니까 나쁜 아저씨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앙키도 안 그래도 여성관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인데 네. 완전 욕망이 된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부오노의 아들의 여자친구랑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부오노의 아들이 부오노가 아들이 있었군요. 많아요. 그러니까 많았군요. 전혀 책임을 안 지는데 또 아이는 또 많이 낳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남자애만 3명, 뭐 여자도 2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매력을 느낀 거죠. 지 멋대로 놀면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짱인데, 뭐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부오노의 아들의 여자친구와 어울릴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비앙키가. 네. 그 비앙키가 LA로 왔는데. 뭐 처음엔 좀 자리를 못 잡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잘생기다 보니까 또 여자는 또 새로 생겼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노가 비앙키한테 야 우리 성매매나 할래?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성매매 사업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길거리에 여자들을 데려가서 성매매를 하다가 뭐 적발 뭐 고소당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호주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호주 일을 하다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한 여인 이제 한 여성 성매매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그 여자가 뭐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소개시켜주고 내 고객 리스트 줄게 이렇게 했는데 고객 리스트는 가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열받친 거죠. 성매매 여성한테 지금 사기를 당한 거네요. 그렇죠. 사기를 당했죠. 근데 친구는 소개받았거든요. 네네. 그 친구가 바로 첫 번째 피해자였던 거죠. 사기를 친 사람의 친구를 네. 사기를 친 사람은 아무 피해를 뭐 도망쳤겠죠. 뭐 도망친다든지 이런 게 있었겠죠. 사기를 쳤으니까. 아마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처음에는 약간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했는데 이게 촉발 요인인 거죠. 그냥 그렇죠. 별 아무런 상관없이 뭐 터졌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누적됐던 거예요. 그게 폭발해 버린 거죠 그때부터. 아까 교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짧다 기간이 살인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 때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단지 사건이 처음 캔을 따자마자 이제 뿜어져 나오듯이 이런 경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비앙키는 결혼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케이스 비앙키 결혼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렇군요. 결혼 생활에 문제는 없었어요? 결혼 상태도 비앙키 자체가 약간 이제 뭐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면 여성관이 일단 얼그러졌고 여자를 계속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상인 여자가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애를 낳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애 낳으면서 잠깐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다시 이 여자가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하면서 워싱턴주로 이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케네스 비앙키가 그러니까 그건 또 이 여자한테는 약간 의존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돼가면서 쫓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건이 중단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면서 중단된 게 맞네요. 어쨌건. 아니 그러면 왜 그 아까 79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케네스 비앙키 혼자 버린 거예요? 혼자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케네스 비앙키가 떠나고 부오노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저지르지 않은 건데 약간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부오노가 약간 이제 이 두 사람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오노가 뭐 헤드, 그다음에 이제 수족으로서 이제 비앙키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헤드는 약간 영악하잖아요. 자기가 수족 부릴 사람이 없어지니까 자기는 범죄 안 저질러 버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제 비앙키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건 체포 이후 그러면 비앙키는 잡혔고 네. 그다음에 부오노는 딸려온 거죠. 처음에는 부오노에 대해서 부오노가 이제 아직까지는 증거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오노 자체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비앙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집중됐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비앙키가 처음에 이제 체포돼서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 자신은 다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이멀 피어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어떠한 인격을 하나 만들어내요. 네네. 막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연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막 어떤 심리학자들이 속아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비앙키는 정말 맞다. 그 이중인격이 맞고 이 이중인격이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프랑크 살라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인터뷰 같은 걸 가졌는데 그 인터뷰에서 뭐 제 3인격, 제 2인격을 뭐 그 사람 그라고 지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뷰하다가 인격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가 제 2인격이라고 그 2인격 스티브를 할게요. 스티브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스티브가 원래 그러니까 비앙키에서 스티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원래는 비앙키는 스티브를 그라고 불렀는데 스티브는 자신을 나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를 또 그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살라노가 저 봐라 연기하는 거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살라노한테 협조하던 어떤 그 심리학자가 와서 예. 야 내가 알기로는 다중인격은 2개만 나타난 게 그러니까 인격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다. 뭐 3개, 4개씩 있다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 비앙키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비앙키가 네. 그거 듣더니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3번째 인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안 믿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서너 개 이상 나타나는 건 맞잖아요. 원래 2개 이상 2개 정도만 나타나는 건 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너 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니까 비앙키가 이렇게 딱 듣고 바로 시작한 거죠. 무리수를 썼네요. 유도책을 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유도책을 써서 비앙키가 무리수를 쓴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걸려서 뭐 형을 받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비앙키가 있고 부오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오노도 잡아야 돼요. 네네. 근데 비앙키만 이렇게 지금 족쳐서는 이제 부오노를 못 잡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거래를 제외합니다. 야, 너 이제 정신병자 역할 하지 마. 그러니까 이주인격 그거 하지 말고 다 불어라. 그러면 내가 사형은 안 시켜줄게. 그리고 너 워싱턴주하고 이제 이 사람이 워싱턴주에서도 살인을 저질렀지만 LA에서도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네네. 너 캘리포니아가 좀 더 감옥이 시설이 좋다. 환경이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재판받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앙키가 거기에 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드를 불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앙키가 정말 웃긴 게 좀 있는 거예요. 베로니카 컴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20대 여성인데 그 극작가이자 배우였어요. 네. 이 여자가 처음에는 뭐 대본 쓰기 위해서 케네스 비앙키한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케네스 비앙키한테 동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케네스 비앙키하고 둘이 아이디어를 짜던 게 뭐냐면 네. 야,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면 계속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의 교사살이 사건이 일어나면 나에 대한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살인을 교사합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지금 나랑 비슷한 사건으로 해서 한 명 죽여라. 더 죽여라. 그렇게. 그러면 베로니카 컴튼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 대한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진범은 안 잡혔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피해자 물품 다 갖고 있는 거 다 걸렸는데 이제 와서 그게 참 먹혔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살인을 했는데 여자잖아요. 네. 교사를 하다가 실패합니다. 아. 그래서 이 여자도 잡혀서 체포되죠. 그 여자는 무슨 형 받았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징역 살인 미수에 거쳐가지고 종신형은 안 나오고 뭐 징역 몇 년형으로 나오고. 네. 부오노는 부오노도 그러면 사법거래 했으면 당연히 잡혀왔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비앙키가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오노 역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부오노 집에서 부오노가 이 당시에 뭐 어떤 영업을 했는데 그 영업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 희생자들의 눈꺼풀에 뭐 이제 뭐 어떤 액체 같은 뭐 연료가 소재 같은 게 나왔는데 그게 부오노가 집에서 다루던 그런 소재였다. 이런 것들이 연관되면서 눈꺼풀의 소재가 뭐죠? 눈꺼풀을 이렇게 눈을 뭐 가렸나 봐요. 눈을 가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묻혀 나온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오노가 사실은 뭐 하더라. TV 수리점인가 뭔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다.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종신형인가요? 네, 부오노는 맞습니다. 사형
안 받아요? 보호는 사형도 선고는 안 됐던 걸로 알려졌어요. 보호노가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살인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맞기는 맞아요. 근데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인은 인정은 하지 않지만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전에 저희가 집에서 납치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에 대해서는 확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그 종신형이 선고되죠. 그 재판장이 이래요. 재판 그 했던 판사가 선고하면서 야, 얘들을 왜 우리 세금으로 보호해주고 잘 재워주고 먹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게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해버립니다. 좀 사법과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럼 둘 다 아직 잘 살아 있습니까? 비앙키는 살아 있는데 보호노는 이제 심장병으로 사망한 거, 암인가? 암으로인가 심장병으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그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의 결말까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게스트설이 예고한 것처럼 엽기토끼 사건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알 것 같네요. 뭐 일치까지 모르죠, 사실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2인조 연쇄살인범들의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것들 심리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뭐 한 사람이 우위에 있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다른 사람이 붙는. 근데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이제 존 무함마드와 리 말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존 무함마드가 유능하고 나름 능력자지 않습니까? 네네. 게다가 또 나이도 많고 해서 리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젤로 보아노와 케네스 비앙키는 그런 관계를 성립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케네스 비앙키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만 봤을 때는 안젤로 보아노를 그렇게 추종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아까 교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제 말빨이든지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껄렁껄렁해 보이는 아저씨를 쫓아가고 싶은 케네스 비앙키는 약간 유치한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런 사건을 발생시켰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은 비전이 강한 사람한테 끌리죠. 그러니까 이게 가진 게 없어도 이 사람이 뭔가 확실한 비전을 네. 나는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삶. 물론 나쁜 새끼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또 그걸 보고 또 더 멋있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 2인조들은 이런 식 구조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이 2인조들이 결별하거나 뭐 이렇게 깨지는 게 항상 이유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추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뭐 예를 들어 격리라든지 이런 식돼서 이 이제 자신이 따르는 사람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향력이 갑자기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죠. 결별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을 존경한다는 마음이 상당히 위험한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거는 실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실제로 이해하고 장단점을 알면서도 따르는 거면 좋은데 존경 아니면 동경 이렇게 되면 장점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데 단점이 딱 보이는 순간 확 커지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어쩌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자가 있고 추종자가 있으면 주도자가 뭐 이런 지시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추종자는 그 안에서 굉장히 이제 뭐 뭔가 좀 이루어진 느낌도 들고 이제 안 보호받는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딱 경찰이 체포하면서 이 보호라는 관념 자체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배신을 합니다. 그게 사실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하고 도 연관되는 그렇죠. 있는데 여하튼 배신을 하는데 역시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추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 그 추종자의 추종자가 주도자한테 갖고 있는 이런 신망이라든지 이렇게 어쩌면 그 사람한테 얻고 있는 뭐 안정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깨지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거를 이제 깨는 방법이야. 이제 또 다른 전략적인 또 방법이 필요하겠죠. 네. 수사관들이 잘할 거예요. 이런 거는. 네네. 잡히기만 해라 이거죠. 잡히기만. 흔적만 남겨라. 아무튼 좋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고 혹시 다음 주 예고 가능합니까? 예고는 아니고 네. 예고는 아니고 저도 지금 생각해본 게 없는데 아마 저희 이제 교주님께서 항상 이제 몇 번을 다루라고 했던 바토르 엘리자베트를 조만간 다뤄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지 그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방송이 이제 2편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그렇죠. 솔직히 중국이라든지 이런 좀 다뤄보지 못했던 쪽의 살인을 다뤄보고 싶은데 항상 소재라든지 언어적 장벽에서 막혀서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쇄살인 게스트설이 직접 다루는 연쇄살인 말은 이제 2명 정도가 남았고 그 이후에 연쇄살인 엑스파일은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 방송의 퀄리티를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게스트들의 목소리도 가끔 들려드릴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어느까지가 실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도 즐거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연세는 엑스파일 철철교주였습니다. 게스트였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